제주도 얘기를 좀 하면서 갈게요. 제주도도 뭐 해방돼서 굉장히 신났죠. 근데 제주도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지고 인민위원회 만들어지고, 근데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미군들 보고에도 이런 표현 나와요. 모든 면에서 제주도의 유일한 당이었고 유일한 정부였다. 브루스 커밍스 얘기도 다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지서 순경이에요. 뭐 저기 촌에 세화지서 이제 발령을 받으면 세화지서 딱 가보면 세화지서 간판이 있고, 같은 건데 세화인민위원회 간판이 있고, 들어가서 인민위원장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정도로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렇게 막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들 보면 다 상임운동했던 사람, 아니면 이런 평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좁은 사회에서 다 이렇게 모신 거예요. 추대를 한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렇지. 서울에서는 안 하는데 왜 또 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뭐 당하고 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많이 했어요. 자, 제주도에도 미군 정령군이 상주에 들어왔고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복귀를 했고요. 자, 이런 게 아까 기본 배경이긴 한데, 사실 이것이 핵심이었잖아. 아까 그 외세 친일 세력과 우리 세력 요거 얘기인데, 그러면 제주도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의식이 높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싸웠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몸으로 느낄 때 하는데, 어떤 게 몸으로 느끼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인구가 20만에서 26만으로 늡니다. 갑자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가 13살 때 블라디보스톡에 해녀하러 갔다가 나중에 오사카 가서 미싱 돌리다가 이렇게 또 오시고 했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제주도가 워낙 살기 힘들어서 이제 때 다 일본 같은 데 가서 돈 벌었어요. 가장 많은 35년, 1935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일본가 있었어요. 돈 벌러.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요한 게 일본으로 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돈을 송금했는데, 이제 아버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번 돈도 적산, 적의 재산이라고 해서 못 갖고 오겠어요. 완전 용돈 수입만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래서 일본이랑 계속 밀무역을 하는데, 이거를 친일 경찰들이 단속하면서 계속 뒤에서 삥 뜯고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면 일제시대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다. 해방됐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럴 때 아까 인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상나기 1년 전인 47년에 우리 3.1 만세 시위했던 거 28주년이에요. 이때가. 요거 기념대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저희도 했어요. 이때 외쳤던 구호가 3.3위 결정사항 절대 지지. 아까 3.3위에서 정부 만든다고 했잖아요. 빨리 만들어라. 이송운동에 빨리 열어가지고 정부 만들어주고 빨리 나가라. 3.1 정신으로 우리 통일 독립국가 만들겠다. 이런 데모를 했어요. 근데 데모가 다 끝나가고, 저희도 와보신 분은 아시는 관덕정이라고 있고요. 이게 북초등학교로 저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시위대가 다 빠져나가는 자리인데, 시위대가 다 빠져나가고 구경꾼들이 해산하는 자리에서인데, 그때는 제주도 이때 3만, 제주 시에만 3만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냥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기마경찰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린애를 쳤고, 어린애를 친한테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자식 봐라 막 이렇게 욕하면서 몰려 따라갔죠. 근데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황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서 이제 사람 6명이 대낮에 총 맞았는데 2시 반쯤 낮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일제시대도 이렇게 대낮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 쏘아 죽인 적은 없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혹시라도 갑자기 경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근데 이렇게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동자 검거를 하고 북쪽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주도민들이 3월 10일 날 총파업을 들어갑니다. 도청 직원, 경찰서에서도 제주도 출신 경찰들이 같이 파업해버립니다. 발포 책임자 처벌하고 경찰서 문책하라 그러고, 그 당시 도지사 박경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표 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도지사 안 해. 그러면서.
사상과 연계된 공산당적으로 가차 분쇄해라. 처음 왔을 때. 나중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서 30만 도민을 다 태워 죽여라. 이런 걸 내는. 아까 도지사였던 박경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박종실이라는 사람인데 일제시대 제주도 최고 갑부예요. 최고 갑부집 아들이 도지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상당히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도지사를 하면서 사직서 쓰고 사직서 쓰면서 도민에게 고함이라는 담화문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데 구절을 좀 볼게요. 해방된 오늘 아직도 완전 자주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이 당시 사람 뜻이에요. 이번 사건에 무참히 희생당한 인민에 대해서는 30만 도민 전부가 한없이 동정과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앞날 우리의 통일, 민주, 독립을 위하여 우리 힘씁시다. 이렇게 도지사가 이런 담화를 해요.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제주도 사람들 뭘 얘기하고 있니? 도지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이건 그의 아버지 일제시대 최고 갑부예요. 박종실 사무장에서. 자, 그런데 이 3일 시위에 경찰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잡아가요. 계속 잡아가. 그래서 그 뒤에 1년 뒤에 4.3이 일어나기 전에 2,500명을 잡아가는데 2,500명이면 당시 제주도에서 슬렁한 청년들은 다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이쯤 돼가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당할 거면 일어서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라는 건 이제 남쪽만 선거하게 돼 있다. 이러면 전쟁 난다.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제 4월 3일 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월 3일 날 시작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했길래 처음에 잡힌 사람들 무장 수준 이런 거예요. 한 350명이라 해요. 뭐 일제때 총인데 다 바다에 빠졌던 거 건져서 총도 안 나가는 총이에요. 죽창, 도끼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이거 갖고서 뭔 일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에는 장두 정신, 장두, 솥장 올리다 할 때 솥장에다 머리 두자인데 조선 후기 밀란에서 보면 이재수란 강제검이나 방성칠란 이렇게 쭉 일어나요. 할 때 보면 마을에서 누가 나서요. 그래 내가 바칠게. 그래서 이제 호소문 써가지고 관청에서 내고 거기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감히 이것들이 관에 도전한다 해서 장두목 날리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해줍니다. 사상하고 이재수라는 차이가 47년 차이밖에 안 나요.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재수라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3 일으킬 때 이런 사람 정도라면 미군하고 막 붙어 엎어버리겠다. 이승만 정부를 엎어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참 난리치고 나면 우리 몇 사람 못 바치고 나면 관에서 나라님이 좀 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했던 걸로 생각해요. 저는 이 인원 갖고 이 무기 갖고 뭘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날은 아까 17명밖에 안 죽었다 그랬고 가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합리적 해결 모색했으면 모색을 또 하긴 합니다. 요때 중앙정부에서 봐요. 중앙정부 관리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에서 반으로 터트린 거다. 군에서도 이거는 경찰 서북청년대하고 도민 사이 갈등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근데 미군에서는 공산 남동으로 규정하고 군은 그때까지는 중립이었어요. 근데 군에게도 가서 이제 진압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구현대장 김익렬이 이건 진압할 거 아닌데 그래서 비라를 쫙 뿌려요.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납니다. 이때도 아까 도지사가 뒤에서 손을 놔줬어요. 참 특이한 도지사인데. 그래서 이 김익렬 구현대장하고 무장대 사령관 김달성을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72시간 안에 전투 중지하자. 그리고 전투진 무장 해제하고 대신 산에 들어간 사람에서 아무 죄 묻지 않게. 아주 명분심이 적절히 좋아해서 이제 통화적으로 해결하고 다 했어요. 요거죠. 김달성, 김익렬. 친이한의 형제 제위에게 하면서 김익렬이 그 뿌린 삐라 얘기인데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졌으면 사상은 그때 17명, 그때 몇 명 더 죽은 거 한 50명 안 죽고 끝났을 텐데 5월 1일 날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경찰하고 청년단 쪽에서 한 사람처럼 가장해서 니가 말을 불붙이고 통합점 깨버리는 거죠. 이게 불붙이는 말인데 그리고 요거를 미군은 공중에서 지상에서 다 촬영해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메이데이 온 제주도. 5월 1일 메이데이라는 노동자들 좌파 냄새 나잖아요. 제주도에 좌파들 난동친 것 이런 뉘앙스로 홍보 영화를 만듭니다. 이건 미국이 의도적으로 다 준비했던 얘기예요.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평화회담 바로 뒷날 김 군장장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모종의 지시를 했고 5월 5일 날 수뇌부들이 다 모인다. 굵직한 사람이 참 이 사진 잘 구했는데 이게 군정장관 제주도 최고 사령관이고 요게 군 최고 남한 그 당시 군 최고 사령관 이게 조병 경무부장 이게 구현대장이고 그래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조병옥이 이 구현대장 아버지가 빨갱이 출신이고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근데 이 사람도 영어를 알아요. 영어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황당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지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해임되고 그 다음 브라운이라는 애를 내려보내서 얘는 오자마자 나는 원인에 흥미가 없다. 나 이 사람은 진압군 이러면서 그냥 무차별 진압을 준비를 하고요. 앞에 봤던 것처럼 제주도는 선거가 보이콧됐고 구현돼 있었던 데고 그래서 아까 김익렬 몰아내고 구현대장이 얘를 데려옵니다. 박진경이라고 해서 경남 남해 출신인데 일본군 소위 출신이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와서 구현대장 취임사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한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 30만 희생시키로도 구박하라 이렇게 들어왔고 실제 심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잡아오고 죽이기 시작해가니까 부하들이 요전에 5월 10일 날, 20일 날 트럭 2대분이 빠져나와버립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무장대, 산 사람들의 무장력이 쭉 커졌어요. 구현대 병사들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무기 싣고 40명이 탈주합니다. 산 내려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 산 사람들이 무장력이 좀 있었고 얘가 하루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승진 파티할 때 암살해버립니다. 얘가 우리나라 국군 제1호 희생자예요. 아들 없이 죽었고 양자로 박익주라고 옛날 그 전두환당, 민정당 국회의원 했었던 그 사람인데 경남 남해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나 좀 화가 났던 게 여기다 돌아라고 갖다 놨던데 그리고 제주도의 국립묘지에 비석 들어갈 때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우리 30만 도민과 뭐 뜻을 해서 박진경 추모한다고 이 빚지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을 암살했던 그 손선호 하사, 문상일 중위가 우리나라 첫 군사재판 사형으로 가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박진경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박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이유로 그럴 필요 없었고 온 계례를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아까 10월 17일 구현대 송여찬이가 정부 최고 지령에 따라 다 쏴죽이겠다. 정부 최고 지령이라면 이승만 지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최고 책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살짜리. 자, 그 10월 17일을 아까 이거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는 구현대 명령하고 부족하다 생각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 보고 20날 출동하라고 했어요. 제주도 가서 죽이라고. 그랬더니 여수 군인들이 아니지.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라는 화면을 라인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들이 제주도 가서 진압하는 거 반대. 어떻게 동포를 죽이냐? 못하겠다. 이렇게 이었고 순천에서 합류를 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이 아니라 여순 항쟁이죠. 그리고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워야 될 사건이에요. 그때 제주도 사상평화기념관 전시 패널에는 여수 14연대 반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순 사건이 성격을 아시겠죠 어떤 건지.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대충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 뒤에 뭐 발굴하는 얘기들, 뭐 제주도 피해 49년 봄까지 뭐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49년 6월 7일 실제적으로 마지막 전투를 이끌던 이대 사령관 이덕구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이고 이렇게 해서 관덕증에 시신 매달았고 전시를 했죠. 가누려 선생의 이 그림 장두 아까 제가 말씀 장두라는 게 제주도 전통에서 밀란 일으키면서 내목 내놓게 그 대신 이제 좀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이덕구를 우리의 장두로 봅니다. 이런 빼고 뭐 현경 선생님이 이제 78년에 이런 책을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판금 판매금지 중앙정부 끌려서 엄청 두드려 맞고 이게 처음 제 사상운동을 진사규명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사상 말한다 사상연구소 하고 쭉 보면서 여기다 좀 보여줘. 오늘에는
강정을 저렇게 박살내서 사실상 미군이 쓸 그 기지를 집어다 놨죠. 이게 강정의 예전 모습입니다. 그때 가물 주변이 성탄 미사인데 눈발에서 막 감기 걸려 코 흘리면서 이렇게 미사했던 이 주교님이 그래 계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버텼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 초대 마을에 있는 강동균이라는 이분이 참 또 대단히 난 인물이라서 열심히 싸우셨고, 마지막 화면입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나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는 건 아니겠느냐.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초려에 받아오면서 산 70주년 기념사업회 합수위원장으로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수락한 것도 있습니다. 사상을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었고, 지금은 저기 제2공항 반대 운동도 하고 있긴 한데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나 꽃피어 나중에 온통 붉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일단 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짧게라도 질의응답 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청의 개입이나 서청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서청이 간단히 할까요? 예. 서청은 서북청년회라는 건데요. 서북청년은 뭐냐면 서가 평안도, 북이 함경도예요. 해방 이후에 이제 38선 이북의 소련과 김일성 쪽에 오면서 거기서 이제 친일파 청산 이런 걸 하는데, 친일파 청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악절 친일파들은 이 동네에서 맞아 죽어.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인데 함경도로 보내요. 토지 이정보 줍니다. 이거는 굶어 죽지 않아. 근데 그 친일파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매맞아 죽으니까. 떠났는데 가서 먹고 살기로 토지 이정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소련 김일성 이런 거 이빨을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거 남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남하에서 만든 게 서북청년회인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본성적으로 이제 빨갱이 뭐 이런 그냥 피를 끓였는데, 그 미군정에서 그걸 굉장히 악용하는 겁니다. 제일도 90%가 빨갱이다. 너희들 가서 보복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왔을 때 얘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이승만 사진, 태극기 이런 걸 팔아요. 안 사면 뭡니까? 빨갱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는 그 당시 여성분들이 이제 소위 그런 안 좋은 일 안 당하기 위해서 막 얼굴에 검댕이 치고 다니고 그랬을 때인데, 실제 그렇게 해서 강제 결혼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 지금 다 쉬쉬해서 먹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지만 제주도에 정착한 서북청년 출신도 꽤 많습니다. 서북 청년들이 이제 제주 4.3 참변이 말하자면 이제 외부인들이 거의 들어와서 이제 주민을 학살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그 서북 청년들이 가해자로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섞여서 제주도민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그들하고 같이 또 제주도민하고 섞여서 살고, 과거의 그 자기 행적들이 이제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제주도민들하고 또 그런 한 마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얽혀서 그럼 살아갔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서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6.25 전쟁 때 사실 보면은 거의 동네에서 빨갱이가 있고 서로 좌우 대립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뭐 가족끼리도 뭐 서로 갈등을 했잖아요. 그럼 제주도도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런 가해자 피해자 같이 한 마을에 섞여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네. 근데 거기에 관한 무슨 그런 사례나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게 아주 무겁게 해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아까 소설 순이삼촌에도 그 서청애가 거기 사위로 나와서 아주 오래되기 제주도 사투리 쓰는데, 시국 얘기 나오면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와요. 시국 얘기 나오면 뭐 그런 거. 서북청년. 네. 제가 제주도 어느 그 상간 마을에서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언덕에 앉아 계시는데 약간 좀 어리 빠지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서 얘기하다가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건 때 가족을 다 잃으신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하게 그 농사지으면서 잘 사시고 계시는데 뭔가 그런 투의 말을 정확히는 말 안 하지만은 자기 이웃에 사는 저놈이 아마 내 가족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살아온 겁니다. 제주도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 처음에 저희 계속 취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얘기해 주는데 정작 본인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4.3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피해나 어떤 뭐 학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 피해자의 그 어떤 시각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뭐 이덕구라든지 김달성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산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얘기가 이제 많이 발굴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항쟁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볼 때 4.3 항쟁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광주는 얘기하기가 좀 쉬웠던 게 4.3 같은 경우 당장 너희들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잖아 이런 식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피해만 강조하면서 학살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 저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분단 반대, 전쟁 반대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김달삼, 이덕구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이덕구에 대한 평가들은 이제 말하는 사람끼리는 다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고요. 그래도 사회 의식들을 갖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이덕구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김달삼을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이 양반은 일대 사례만 하다가 해주대회에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작은 시각인데 그 당시는 한반도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되고 북쪽이랑 이건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되고 해주대회 간 것도 문제를 해결하러 갔고 그리고 김달삼이 거기 가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태릉산 전투하다 죽어요. 일찍.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할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버리고 갔다. 이런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글을 쓸 차지 안 되지만 언젠가 세상이 조금 더 바뀌면 저는 김달삼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꼭 쓰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꼭 좀 아쉬운 게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현장들 좀 보고 현지에 그 조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처럼 이렇게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면 실제로 제주도에 갔을 때 어느 곳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어떤 분들을 뵙는 게 좋을지 지금 증언체록이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더라도 상당히 이제 왜곡이 됩니다.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더 씌워져가지고 요즘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를 또 같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년 전에 시록했던 거랑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네 어르신들 굳이 만나는 거 별로 그렇게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4.3 평화재단에 가면 마지막에 증언들을 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쭉 다 된 게 있어요. 그거 하나씩 꺼내서 보셔도 되고요. 거기다 이제 요청을 하셔도 저를 충분히 이제 내주십니다. 4.3 연구소도 내줄 수 있고요. 두 군데로 지금 그 평화재단에서가 제일 꺼내기 쉽고요. 거기는 이제 국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4.3 연구소는 사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의사를 말씀하시면 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